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심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세종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후폭풍에 결국 여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범위 확대를 향한 반발 여론에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상혁 원내소통 수석부대표 역시 대주주 기준 강화가 세부적 설계에서 세심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는 세입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며 양도세 대주주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런 발표가 나온 직후 대주주 물량 우려에 코스피는 3.88% 폭락하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어느 바보가 국장하겠냐는 원성이 빗발치자 결국 여당이 백기를 든 셈인데 이에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대통령실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주가 하락에 대해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시 전 4시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다만 당내에서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됐다고 협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증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을 내렸던 2017년 말에는 주가가 올랐고 기준을 올린 2023년 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또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연초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 해명에도 반발 여론은 심상치 않은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13만 명 가까운 동의 의견이 몰렸습니다. 다만 야당은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맹공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주주 기준 논란이 불러온 증시 충격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힘입은 경기 부양 효과를 다 날려버렸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인데요.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코리아 업 프로그램 취지와 180도 반대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던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조금 벌긴 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제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비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좀 통과가 됐고요. 쟁점 법안 중에서는 방송 3법이 가장 맨 앞에 상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방송 3법의 경우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세 등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는데도 이번 정부의 법 통과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대한상이랑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서 각 회장들과 면담을 좀 가졌는데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우려는 알지만 이 장기적으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이 경제계와 직접 만나 소통을 하는 첫 자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여당과 사실상 입장을 같이 한 셈입니다.
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입니다. 통과되면 기업들의 어떤 영향이 예상되길래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겁니까? 네, 노조법 개정은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개정이 핵심입니다. 이 제2조 개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건데요. 기존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만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 상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라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되면서 교섭에 응하거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3조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입니다.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제단체들이 산업 생태계를 붕괴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경식 경총회장은요, 지난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손 회장은 원청자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은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한다던가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는 이런 부작용도 좀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또 상법 개정안의 경우엔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로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경제계에서 이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엔 막판까지 논쟁이 컸던 3% 룰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3% 룰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확대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들의 입장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3% 룰의 경우에도 외부 주체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나 외부 투자자들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법안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1분기 이 중견기업의 성장성 지표를 좀 보면요. 올 1분기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모두 악화됐습니다. 경제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만든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 20만 호 공급을 외치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벌써 4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도 짓지 못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주택가입니다. 지난 2022년 도심 공공복합 사업지로 지정된 이곳은 주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3년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불만과 민간 주도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동의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 공공기관인 LH가 땅을 사들여 개발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복합 사업은 지난 2021년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51곳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단 한 곳도 사업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내년 12월까지 몇만 호의 주택을 저희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발표된 후보지들, 사업지들을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정도.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공공주도 도심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킨다. 그런 방향으로 가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공성 강조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도심 내 공공 재건축 재개발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결과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LH가 주도하는 도심 주택 공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많이 주면 사업성 안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하면 용산 참사같이 될까봐 지금 다 몸살이잖아요.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민간 정비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도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그동안 금리 결정에 발목을 잡아온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데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 여전히 부담스러운 변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8월 금통위 전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관세 협상 결과 아쉽다는 분들도 있고 선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올해 들어 이 한은의 금리 결정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지난 7월에도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우선은 좀 지켜보자며 금리를 동결했었죠. 한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상대 부총재는 협상 타결 직후 점검 회의를 열고 한미 무역 협상이 주요국과 비슷한 관세율 수준에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현 관세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금통위 당일 발표되는 경제 전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이라면 5월에 제시한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5월 한은은 상호관세 10%, 품목관세 25% 유지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을 0.8%로 제시했는데요. 이번 관세 수준은 당시 전망 시나리오 가운데 기본과 낙관 사이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0.8%를 기록하더라도 여전히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만큼 추가 인하 필요성 자체에 공감대는 여전합니다. 다만 8월에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는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2분기 민간 소비가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또 하반기 소비 쿠폰 지급 영향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인데요. 실제로 소비 쿠폰 지급 일주일간 소상공인 매출은 전주 대비 약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경원, 의류,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같은 소비 진작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서 한은도 추경 효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습니다. 최근 또 수출도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고 민간 소비 회복세도 가세하면서 올해 1%대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고려해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가계부채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자 최근엔 가계부채가 조금은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좀 바로 확인 가능한 지표로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인데요.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 1천억 원 가량 늘었는데 이는 최근 4개월 가운데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직전 달인 6월에 7조 원 가까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0%나 감소한 건데요.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고요.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바로 정책 효과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지난 통방에서 집값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요. 일부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는 등 이 집값 불안이 완전히 잡혔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한국은행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변수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 당초 시장에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 이 8월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좀 다소 달라졌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8월 인하 필요성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미 연준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차가 2%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8월보다 더 늦춰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 신영증권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10월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요.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견조한 줄로만 알았던 고용 시장이 알고 보니 훨씬 안 좋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시장이 예상치를 밑돈 데다 이미 발표된 일자리 수 통계마저 대폭 깎이며 충격을 던졌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밝힌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은 7만 3천 개에 그쳐 시장 예상치인 10만 6천 개를 밑돌았고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던 지난 5월과 6월의 신규 일자리 수도 각각 1만 9천 개와 1만 4천 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대폭 수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에 대한 관세 영향이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바로 지난주 FOMC에서도 주요 경제지표들의 경로를 더 지켜볼 시점이라며 5연속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손꼽혀온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임기를 5개월 넘게 남기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FOMC 위원을 겸하는 7명의 연준 이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며 연준 내 금리 인하파의 입지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2%에서 80%로 올려잡았고 관심은 이제 인하 여부가 아닌 인하의 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월가 출신 경제학자인 모하메드 엘레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둔화세가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미 연준이 통상적인 25bp가 아닌 50b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본격화가 물가에 미칠 영향 역시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미 증시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가상자산 기업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에 집중되던 매수세가 지난달엔 이더리움 보유 1위 기업 비트마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면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ETF 상품 내 가상자산 기업 투자 비중을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토크 증권부 정재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가상자산 기업 투자가 활발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예탁 결제원 통계를 조금 보면요. 지난달인 7월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비트마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간 순매수 금액이 2억 4,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에 달해 전체 미국 증시 투자 종목 가운데 1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비트마인은 지난 6월에 아메리칸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채굴 기업입니다. 가상자산 가운데 특히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57만여 개로 한화 3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통과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연거푸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많이 올랐지만 이더리움은 아직까지 좀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에 지난달 법안 통과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서학개미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이 비트마인 외에도 이더리움 보유 2위 기업으로 평가받는 샤프링크 게이밍에 대한 순매수 금액도 크게 늘었는데 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매수 종목 9위에 나타나는 기록이랍니다.
네, 금융당국이 또 제동을 걸어서 자산운용사들은 ETF 상품 대 가상자산 기업 투자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기대로 그간 미국 가상자산 투자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서클의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6월 초 공모가 대비 주가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 통과 시점에는 233달러로 7배 이상 뛰었었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투자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간 미국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을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종목들의 편입 비중을 크게 늘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미국 나스닥100 액티브의 서클 편입 비중은 10%가 넘었고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 역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중 합이 총 14%에 달했습니다. 이 투자 과열 우려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에 이 액티브 ETF 운용사들에게 종목 비중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최근 해당 상품의 코인 관련 기업 비중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 오늘 기준 타임폴리오의 상품은 서클 비중이 1.3%까지 낮아졌고요. 삼성 액티브 운용의 상품 역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중이 2%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는 당국의 권고도 있었지만 코인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나선 측면이 크다면서 당분간 가상자산 기업 대신 빅테크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가상자산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선 남은 하반기 이 가상자산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가 코인베이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는 등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후에 가상자산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 지난 5일간 각각 3.4%, 7.5% 하락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수의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 시장에는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낙관론과 회의론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아직 전고점을 경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하반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알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주 미국 증시 조정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가 동조화 현상이 강해졌다는 설명인데요. 가상자산 제도권화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 공포가 커진 만큼 가상자산 관련 투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증시를 뒤흔드는 증권 관련 세금을 놓고 불거진 불확실성에 코스피 5천을 향한 동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식 부자, 대기업을 겨냥한 손쉬운 증세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